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폭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맞는 말로 때려주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보면 어떨까요? 1. 욕망의 쳇바퀴 벗어나기. 새로운 행복의 정의. 쇼펜하우어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보았고 이 의지가 끊임없는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의지, 즉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그것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목표만 쫓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면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아요.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이는 마치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게다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 쫓다 보면 우리 자신과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악순환을 벗어나는 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대신 우리의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여정에서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조금씩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2. 나다운 나 알아가기. 타고난 기질과 성격 받아들이기. 우리도 종종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쇼펜하우어도 인간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예지적 성격이라고 불렀죠.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 동안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이는 우리의 행동 패턴, 가치관, 성격 특성 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타고난 예지적 성격을 받아들이는 걸 중요하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 극히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외향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대신 자신의 내향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환경과 직업 등을 찾는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변화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습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고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내향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정도가 행복한 변화라는 거죠.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런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직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철학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삶을 산 거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깊이 있는 사고를 즐겼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런 성향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갔다면 아마도 이렇게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의 타고난 예지적 성격을 발견하고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3. 지금 이 순간 깊이 느끼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쇼펜하우어는 지금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현재에만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귀여운 새들의 날개짓, 울음소리,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바람, 정말 좋은 순간이겠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회의 준비나 지난주의 실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순간을 완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괜히 불편해서 즐겁게 즐기지 못할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점에서 동물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동물들은 오직 현재에만 집중한다 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반면 우리는 동물과 달리 과거와 미래를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면 정작 지금의 행복을 놓치게 되니까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 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다해 지금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만약 야외에서 맛있는 밥을 먹는다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음식의 풍미, 피부를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느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놓쳐왔던 소중한 순간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새로운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 나만의 길 걷기.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기. 여러분은 혹시 일어나고 자기 전에 SNS를 확인하세요? SNS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이나 동료의 승진 소식, 멋진 카페와 식당 사진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진 않으셨나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강요받고 있죠. SNS, 학교, 직장, 가정 등등 어디를 가도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해칠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핵심 동력인 의지는 각 개인 안에 독특하게 존재하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유일무이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개성은 모두 다른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뛰어난 작곡가일까요? 사실 이런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스타일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거든요. 모차르트의 우아함과 베토벤의 열정, 둘 다 소중하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재능과 개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 점을 꼭 생각하세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름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답니다. 쇼펜하우어도 당대의 주류 철학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해결의 관념론에 반대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발전시켰죠. 그 결과 그는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니체, 프로이트 등 후대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패턴을 찾고 그대로 나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여기에 당신만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5. 관계 지혜 배우기. 고슴도치 딜레마. 인간관계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상처받기 싫은 마음,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가시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원해요. 마치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싶어하는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개인의 여백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커플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상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통제하려 들면 관계를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너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개입하면 자녀의 독립성이 낮아지고 너무 무관심하면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낄 수 있죠. 직장에서도 너무 친하게 지내면 업무의 범위가 애매해지고 멀어지면 팀워크가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라고 말했죠. 이 말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 같아요. 각자 가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외롭게 살 필요는 없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따뜻함도 느끼고 자신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6. 돈에 대한 집착 버리기. 진정한 부의 의미. 돈만 있으면 다 될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부는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간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든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월급이나 용돈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당연해지고 씀씀이도 달라지면서 돈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돼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돈의 함정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쇼펜하우어의 개인사예요.
그는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돈을 더 불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더 불리는 대신 그것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인 철학에 모든 시간을 바쳤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지 알고 그 삶을 위한 충분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쫓을 용기가 있었죠.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지보다 건강한 거지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거지보다 건강한 백만장자가 더 행복하다. 이 말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유나 건강, 가족, 자아실현 등 돈 말고도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쇼펜하우어처럼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연봉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연 친구, 승진을 포기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회사 동료, 안정적인 직장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스타트업에 도전한 선배.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의 선택이 쇼펜하우어와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들 모두 돈 이외의 것에서 더 큰 가치를 찾았죠.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돈 이외에 여러분의 삶의 진짜 가치를 더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7. 예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 마지막으로 본 예술 작품이나 공연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멋진 그림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나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그 순간에 푹 빠졌던 경험 있으시죠? 쇼펜하우어도 이런 예술의 힘에 주목했어요. 그는 예술이 우리를 일상의 고통에서 잠시 해방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다른 예술은 그림자를 말하지만 음악은 본질을 말한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음악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직접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림이나 조각 같은 다른 예술도 물론 아름답지만 음악은 더 직접적으로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깊은 숨을 몇 번 쉽니다. 어떤 변화를 느낄까요? 아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새 그날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걸 경험할 거예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음악의 힘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예술 경험이 우리를 일상의 고민과 욕심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다고 봤어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는 일상의 고민은 잊고 그 웅장한 선율에 푹 빠져들어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볼 때 우리는 화가의 눈을 통해 평범한 밤하늘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쇼펜하우어도 직접 음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는 플루트 연주를 취미로 삼았어요. 철학자에게도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좋은 방법이었나 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일상에서 예술을 더 자주 만나보는 거예요.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출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주말에 근처 미술관 구경 가기, 집에서 간단한 스케치나 색칠해보기, 친구들과 노래방 가기, 동네 공원에 버스킹 들어보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줄 수 있어요.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예술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과 위로를 가져다 줄 거예요. 8. 죽음이란 렌즈로 삶 바라보기.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조금 무섭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만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없다. 어떻게 들리나요? 쉽게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게 있대요.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했어야 했다라고요. 이런 생각 꼭 마지막을 앞두고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삶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모든 것,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큰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각자의 현재는 과거로부터의 필연적 결과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과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지금 모습이 과거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삶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답니다. 쇼펜하우어나 스티브 잡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끔은 멀리 보며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조금씩 더 보람차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한마디씩만 정리해볼게요. 1.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2. 여러분만의 성격과 재능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남들과 같을 필요는 없답니다. 3.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 보는 거예요. 4.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랍니다. 5.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보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말이에요. 6.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7.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고 책을 읽어보세요. 예술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8.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부재예요. 하지만 이 말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정말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